여러분, 오늘 영상은 절대 중간에 끊으면 안 됩니다. 서울에서 이런 구조, 이런 조건의 경매 물건은 1년에 단 한 번 나올까 말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210-1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앙대학교 후문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2021년 신축 건물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구성된 최신형 다중주택 감정가가 무려 32억 원이 넘는 알짜 매물입니다. 임대 가능한 세대만 총 19세대, 확인된 세입자만 19명, 전세 보증금만 합쳐도 20억 원 이상이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준 최저 입찰가가 단 20억 7천만 원. 보증금만으로 매입가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바로 내 돈 한 푼 없이 건물 한 채를 소유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기회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게다가 현재 배당 신청한 세입자만 18세대에 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임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 즉 공실 걱정이 전혀 없는 완성형 수익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 물건에는 단 하나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불법 건축 부분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부분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경매 물건이라고 하면 위험하다, 복잡하다고들 많이 하시죠? 하지만 이 건물은 다릅니다. 권리는 깔끔합니다. 인수금 없습니다. 세입자 모두 배당 요구를 완료했고 낙찰자는 단 한 푼도 인수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 수입이 175만 원 이상, 매각 시에는 최소 5억에서 6억 원의 시세 차이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말 그대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타경 113,012호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8개에서 진행 중입니다. 매각 기일은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소재지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210-1번지, 대지 면적은 226이, 약 68평, 건물 연면적은 433이, 약 131평입니다. 2021년 8월 5일 사용 승인을 받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신축 건물이며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부터 4층은 다중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하층 역시 주거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총 19세대 임대 가능 구조입니다. 건폐율은 50.53%, 용적률은 149.07%로 매우 효율적인 설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벽은 밝은 베이지톤 석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실외기, 배수시설, 전기설비 모두 정돈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된 최신형 구조로 서울에서 이런 조건을 갖춘 물건은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건물 상태가 탁월합니다. 준공된 지 4년이 채 되지 않아 누수, 균열, 가자 전혀 없음, 즉 건물 상태 걱정은 제로입니다. 현재 1층은 근생으로 설계되었으나 임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중주택 형태로 개조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임차인 19세대 모두 전세와 월세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실률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 32억 3천만 원, 현재 최저 입찰가 20억 7천만 원, 즉 감정가 대비 약 64% 수준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2억 715만 원만 있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서울 중심지, 그것도 중앙대 후문에서 도보 2분 거리 신축 건물을 이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이 물건은 단순히 좋아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완벽한 입지, 안정적인 임대, 깔끔한 권리관계, 그리고 높은 수익률까지 모두 갖춘 실속형 물건입니다. 저는 실전경매연구소를 운영하며 단순히 경매 정보를 전달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투자자들이 낙찰받고 수익을 내고 안정적으로 명도까지 마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함께 진행합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나도 이런 물건 해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럴 땐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십시오. 제가 직접 상담드리고 권리 분석부터 자금 계획, 대출 전략, 명도 일정표까지 모든 실전 절차를 함께 세팅해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채널의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제가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엑셀 권리 분석표, 자금 시뮬레이션표, 대출 한도 계산표를 그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못하는 실거래 시세표, 세입자 관계표, 건축물 대장 원본 분석본까지 멤버십 전용 자료로 제공됩니다. 멤버십은 단순한 가입이 아닙니다. 바로 투자자로서 한 단계 올라서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누구나 작습니다.
하지만 시작을 미루면 평생 투자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더 깊고 정확한 자료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설명란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오늘 소개한 흑석동 다중주택의 불법 건축 해결 방안 방빼기 후 대출 계획표, 시세 비교표를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물건의 실제 환경과 구조, 그리고 주변 입지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 물건이 위치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환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흑석동은 오래전부터 서울 서남권에서 가장 안정적인 임대 수요지로 평가받는 지역입니다. 특히 중앙대학교, 흑석역 그리고 한강생활권이 맞닿은 이 구역은 학생과 교직원, 병원 관계자, 연구소 근무자, 인근 직장인 등 다양한 임차 수요가 끊임없이 유입되는 핵심 주거지입니다. 중앙대학교 후문까지 도보로 단 2분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학교 정문으로 이어집니다. 하루 유동인구가 수천 명에 달하고 편의점, 카페, 식당, 세탁소, 헬스장, 코인 세탁방, 학원 등 생활 인프라가 이미 완벽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중앙대병원, 흑석 뉴타운 재개발 구역 그리고 9호선 흑석역은 도보로의 교통망이 모두 인접해 있어 직장인, 대학생, 의료기관 종사자라는 삼중임대 수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변 건물 대부분이 다세대나 원룸 형태의 소형주택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의 이 건물은 2021년 신축된 준주택형 다중주택으로 설비, 마감, 구조 모든 부분에서 현장 경쟁력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건물의 구체적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옥탑 계단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벽은 밝은 베이지톤 고급 석재 마감, 전면부는 강화유리 난강과 블랙 프레임 창호로 마무리되어 전체적인 인상이 세련되고 모던합니다. 정면에서 바라보면 학원 건물인가 할 정도로 깔끔한 신축 외관입니다. 도로와의 접근성도 뛰어나 차량 진입이 매우 수월하며 1층 전면부에는 주차 공간이 2대 확보되어 있습니다. 후면에는 실외기와 배수시설이 정리되어 있고 건물 뒤편으로도 통풍이 잘 되어 습기나 곰팡이 문제가 없습니다. 건물 내부 구조를 보면 지하층은 원룸 형태의 주거 공간으로 세대를 분리해 놓았고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설계되었지만 현재는 임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중주택 형태로 개조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용 상태를 보면 1층 역시 주거형 원룸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층부터 4층까지는 각 층별로 45세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모든 세대가 풀옵션 원룸 구조입니다. 각 세대에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전자레인지 등 임대 선호도가 높은 가전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복도와 공용 공간은 LED 조명, CCTV,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 이 건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서울 다중주택 중 신축이라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건물은 준공 당시부터 엘리베이터가 포함되어 있어 입주자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각 세대의 실내 구조를 보면 천장 높이가 일반 원룸보다 높고 창문도 크게 설계되어 있어 채광과 환기가 모두 우수합니다. 화장실은 샤워부스 분리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전체 인테리어는 밝은 우드톤 화이트 조합으로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건물 관리 상태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현재 청소업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쓰레기 분리배출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건물주가 직접 관리하는 형태로 공용 전기, 수도, 보일러 점검까지 꼼꼼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다중주택 건폐율 50.53%, 용적률 149.07%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 RC이며 사용 승인일은 2021년 8월 5일로 확인됩니다. 아직 신축 단계라 향후 10년 이상은 추가 보수 없이 안정적으로 운용 가능합니다. 또한 흑석동 일대는 뉴타운 재개발과 한강변 정비 사업이 함께 진행 중입니다. 향후 35년 내 인근 주거 환경이 더 개선되면이 건물의 토지 가치와 매매 가치 모두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단순 임대 수익형이 아니라 중장기 자산 가치 상승형 물건입니다. 주변에는 중앙대병원, 한강시민공원, 흑석역, 노량진역 그리고 차량으로 10분 이내 거리에 강남 진입로까지 연결됩니다. 입주자 입장에서 볼 때 학교, 병원, 교통생활 인프라가 모두 완비된 지역입니다. 이런 입지에서는 월세가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 현장을 방문해보면 건물 앞 도로 폭이 약 6엠로 차량 통행이 원활하며 도보 1분 거리에는 편의점, 음식점, 카페, 세탁소, 미용실 등 생활 편의시설이 몰려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세입자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으로 작용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건물은 입지, 구조, 관리 상태, 임대 효율성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물건입니다. 서울 중심지에서 이 정도 신축급 다중주택이 20억 초반대의 낙찰가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 건물의 권리관계를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금액이 있는지, 배당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명도 리스크는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물건이 단순히 좋아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정리된 실투자 가능한 구조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이 건물의 권리관계,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표는 실제 등기부상 권리 내역입니다. 이걸 하나씩 차근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유권 이전일은 2021년 8월 12일 소유자는 주 GL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021년 8월 19일 주 MNS 대부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채권 금액은 17억 8,200만 원이 근저당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즉 2021년 8월 19일 이후에 생긴 모든 권리는 낙찰 시 자동으로 소멸하지만 그 이전 권리는 인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표를 보면 이후 2023년 12월 27일 박서아 씨의 가압류, 그 다음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임차권 설정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박오, 이모, 이호 등 총 9명의 임차권이 확인됩니다. 모두 근저당권보다 늦은 시점, 즉 후순위 임차권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 하나. 못 받은 임차권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나? 즉 낙찰자가 임차권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줘야 할 의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없다입니다. 그리고 낙찰 후 살아있는 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입찰하시려는 분은 반드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법원에서 조사한 내용들이 종종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 자료만 믿고 입찰하였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임차인의 권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원 조사에서 임차인은 모두 19명, 그 중에 1명을 제외한 18명이 법원에 배당 신청을 하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분들 중에 대항력이 있는 세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돈을 못 받느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국가에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 놓은 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 몇몇 분은 보호받고 모든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분도 있고 부분적을 받는 분도 있고 단돈 10원도 받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에 엑셀로 분류해서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럼 못 받으시는 분들은 낙찰자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또한 단돈 10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인수금액 0원입니다. 그 말은 곧 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명도에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물건의 가장 현실적인 부분, 돈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이 건물을 최저입찰가로 낙찰받는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현재 최저입찰가는 20억 7,153만 원, 우리는 계산 편의상 20억 7,200만 원으로 잡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금융권 대출 비율은 70%로 가정합니다. 즉 20억 7,200만 원, 70% 약 14억 5,400만 원이 대출 가능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재 이 건물에는 총 19세대 세입자가 거주 중입니다. 이분들을 명도하기 위해서는 세대당 1천만 원씩 총 1억 9천만 원의 방빼기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비용은 대출금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즉 14억 5,400만 원, 1억 9천만 원, 약 12억 6,400만 원. 이게 바로 실제 실행 가능한 대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8억 800만 원이 10.72억 12.64억은 오롯이 내 돈, 즉 자기 자본으로 투입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취득세입니다. 이 건물은 근린주택 구조이기 때문에 취득세율은 4.6%가 적용됩니다. 즉 20억 7천만 원, 4.6% 약 9,5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법무사 비용. 등기, 서류, 명도 관련 법무 비용을 모두 포함해서 약 100만 원 정도. 세 번째, 기타 부대 비용입니다.
인지세, 등본, 확인 서류 등 자잘한 비용으로 약 5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내 돈 투입 금액 낙찰과 실제 대출금, 세금, 법무사 비용, 기타 비용. 즉 20억 7,200만 원, 12억 6,400만 원, 9,5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총 8억 6천만 원 수준이 됩니다. 이제 이 자금이 실제로 굴러갈 때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은행 대출이자 4%, 내 돈의 기회비용 4%, 즉 총 8%의 자금 운용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이자부터 볼까요? 12억 6,400만 원 4% 연 5,560만 원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463만 원 정도의 은행이자가 나갑니다. 그리고 내 돈 8억 6천만 원 4% 연 3,440만 원 매월로 환산하면 약 287만 원 정도의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즉 매달 총 이자성 비용은 약 750만 원 내외입니다. 이게 바로 낙찰 이후 매월 유지비처럼 빠져나가는 고정비용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월세 수익과의 균형을 봐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바로 그 부분 이 물건이 실제로 얼마의 월세를 벌어들이고 그에 따라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가를 엑셀 구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돈의 흐름, 즉 자금 계획의 전 과정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물건은 20억 7천만 원에 낙찰받을 경우 내 돈 약 8억 6천만 원이 투입되고 매달 약 750만 원 수준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건물의 진짜 돈의 흐름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이 물건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전체 임대보증금 규모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법원 조사표 기준 세입자 19명 전원의 보증금을 합하면 총 20억 3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바로 이 건물의 자금 순환의 뼈대입니다. 두 번째, 낙찰자가 대출을 받는 구조입니다. 은행에서 통상 70%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총 낙찰가 20억 7,100만 원의 70%는 14억 4,900만 원이지만 이 건물은 방 빼기 비용이 세대당 1,000만 원씩 총 19세대면 1억 9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출금에서 이 금액이 제외되어 실제 대출금은 12억 6,400만 원. 이 대출금부터 먼저 막는 겁니다. 세입자 보증금 20억 3천만 원 중에서 은행 대출 12억 6,400만 원을 갚으면 남는 금액은 7억 6,600만 원. 세 번째, 이제 남은 보증금으로 내 자본을 줄여봅시다. 낙찰가는 20억 7,100만 원이었죠. 그 중에 보증금 20억 3천만 원과 대출 12억 6,400만 원을 처리하면 내 자본 투입금은 4,100만 원 마이너스 구조. 즉, 실제 내 통장에서 나간 돈은 4,100만 원 뿐입니다. 네 번째, 이 상태에서 월세 수입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법원 조사표에 기재된 월세 총액은 175만 원. 여기서 은행이자 4% 기준으로 계산하면 4,100만 원의 연이자는 164만 원, 월로 나누면 약 13만 원. 따라서 175만 원에서 13만 원을 빼면 순수익 161만 원이 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누락된 월세 세입자가 있습니다. 바로 17번 정호호 세입자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조사하지 못해 누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분을 평균적 전 월세에 대입해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추정하겠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을 조금 전 내 통해서 나간 돈 4,100만 원에서 절반을 탕감하면 월 빠져나가는 금액은 매월 약 7만 원이 됩니다. 이걸 모두 정리하면 월세 총액은 222만 원으로 상승합니다. 실제 순수익은 222만 원. 즉, 내 돈 4천만 원 넣고 매달 222만 원을 버는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번 김호호 세입자의 보증금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입자는 1차 2,500만 원, 2차 5천만 원으로 총 보증금이 7,500만 원입니다. 같은 층의 이번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이 1억 4천만 원입니다. 즉, 이 말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거나 정확하다면 다시 전세 보증금을 측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보수적으로 이 부분을 빼더라도 내 돈 2,100만 원 투자로 투자금 이자를 모두 정리하고도 매달 222만 원을 버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증금이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다른 말로 이건 내 돈이 일하는 게 아니라 남의 돈이 나 대신 일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의 물건은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이 등장하면 저희는 반드시 분석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이 3년을 보유하였다가 매각하면 얼마의 차익이 발생하는지와 법인의 차익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리고 장
단점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3년만 보유하면 비과세라던데요? 아니, 32억에 팔았으니까 그거 기준으로 세금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하는 분들 딱 세무서 가면 현실을 배우십니다. 오늘은 세금은 매각가에 매기는 게 아니다. 이걸 실제 숫자로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서울 동작구 흑석동 1층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과 2층부터 4층까지는 주택으로 된 4층짜리 건물입니다. 감정가는 32억 원, 낙찰가는 20억 7천만 원, 세금, 법무비용까지 합쳐 총 투입금은 21억 2천만 원. 3년 동안 그냥 임대만 주셨고 직접 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비거주 1주택자. 3년 뒤 마침 부동산 시장이 올라서 감정가 그대로 32억 원에 매각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자,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산합니다. 32억 45% 14억 4천만 원 세금이네.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금 그렇게 계산 안 합니다. 국가가 그렇게 무식하지 않아요. 세금은 매각가 전체가 아니라 남은 돈 즉 차익에만 매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매각가에서 매입금과 각종 비용을 먼저 빼야 해요. 그럼 직접 계산해보죠. 매각가는 감정금액으로 해서 32억, 매입가는 최저입찰 금액과 세금 등 기타 비용으로 21억 2천만 원으로 가정합니다. 양도비용 약 3천만 원. 32억 21.24억 0.32억 10.44억 원. 이게 바로 양도차익 즉 세금이 매겨지는 진짜 벌어들인 돈입니다. 여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6%를 빼줍니다. 10.44억 6% 약 6천만 원. 그리고 기본공제 250만 원도 빼주죠. 결국 과세표준은 약 9억 7천만 원. 이 금액에 누진세율 45%가 적용됩니다. 국세 약 3억 7천만 원, 지방세 약 3,700만 원, 총 세금은 약 4억 1천만 원. 결과 정리. 자, 그럼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매각가 32억, 매입금 21.24억, 세금 4.13억 6.63억 원. 즉 세금 다 떼고 진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약 6억 6천만 원.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여기서 포인트. 세금은 매각가에 매기는 게 아닙니다. 남은 돈, 즉 매각가에서 매입가를 뺀 차익에만 매기는 겁니다. 이거 모르고 매각가 전체에 45% 때리는 줄 알고 겁먹고 파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런데 실제 계산해보면 그 차익이 생각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세금도 훨씬 적습니다. 오늘 내용 간단하지만 핵심입니다. 매각가 매입가 차익 그리고 그 차익에서 공제받을 것 빼고 세금 계산하는 게 진짜 원리예요. 즉 32억 팔았다 해도 그중 내 돈 21억은 원금이니까 국가는 내 원금엔 세금 안 매깁니다. 세금은 오직 진짜 벌어들인 돈 거기에만 푸습니다. 오늘 이 내용 들으신 분들은 앞으로 절대 세금은 매각가 전체에 매긴다 이런 말 다신 안 하실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언제 사고 얼마나 오르느냐보다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계산을 제대로 알면 겁낼 세금도 잘못된 정보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실전 경매의 세계입니다. 법인이 팔면 세금이 줄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면 세금이 덜 나온다 이 말의 진짜 속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개인 이름으로 살지 말고 법인으로 사라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유리할까요? 지금부터 아주 현실적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건은 개인이 3년 보유 후 매각하는 조건이었지만 법인은 매입 후 곧 바로 매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단순히 계산하면 32억 21억 2천만 원 10억 7천6백만 원의 차익. 자, 법인은 개인과 달리 비과세가 없습니다. 즉, 이 10억 7천6백만 원 전부가 과세 대상이에요. 법인 세율은 중소기업 기준으로 19%, 여기에 지방세 10%를 더하면 실효세율 20.9% 정도 됩니다. 10억 7천6백만, 20.9% 약 2억 2천4백만 원. 즉, 법인이 내야 할 세금은 약 2억 2천만 원 수준.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계산하고 이렇게 말하죠. 봐요. 개인은 4억 넘게 내는데 법인은 2억 2천만 원이면 훨씬 싸잖아요. 그런데 진짜 함정은 그 다음입니다. 법인은 회사 돈을 대표 개인이 바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법인 통장에 있는 그 돈을 꺼내려면 배당을 해야 하고 그때 또 배당소득세 15.4%를 냅니다. 자, 그럼 계산을 이어가 보죠. 세금 내고 남은 이익은 10.76억, 2.24억, 8.52억 원.
이걸 대표가 배당으로 가져올 때 8.52억 15.4% 약 1억 3천만 원 세금 추가. 결국 법인으로 팔면 총 세금이 약 3억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결국 법인이 팔면 처음엔 세금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표 개인이 그 돈을 꺼내는 순간 결과는 개인 명의와 거의 비슷해집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하는 건 세금이 적어서가 아니라 자금 구조와 투자 목적 때문에 하는 겁니다. 즉 세금을 피하려고 법인을 세우면 결국 배당세라는 두 번째 세금 덫에 걸립니다. 오히려 개인 명의는 거주 요건만 맞추면 비과세 혜택까지 받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게 핵심입니다. 법인은 세금 두 번 낸다. 한 번은 법인세, 또 한 번은 배당세. 반면 개인은 한 번만 냅니다. 그 차이가 바로 형님들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의 차이입니다. 오늘 영상 법인이면 무조건 유리하다는 오해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결국 진짜 중요한 건 누가 사느냐보다 어떻게 파느냐입니다. 결국 이 두 경우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개인은 세금이 조금 많지만 그 돈이 전부 내 돈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법인은 세금은 조금 적어도 그 돈은 법인 통장에 묶인 돈입니다. 즉 법인은 보유세 절감이나 투자 회전용으로는 좋지만 실질 이익을 바로 꺼내 쓸 목적이라면 개인이 훨씬 단순하고 효율적입니다. 개인 세금 4억 1천, 순이익 6억 6천. 법인 세금 2억 2천, 순이익 8억 5천 배당 전. 겉으로 보면 법인이 좋아 보이지만 그 돈 꺼내려면 또 세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법인은 세금 한 번, 개인은 자유 한 번.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투자자들의 투자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같은 건물을 팔아도 누구 이름으로 파느냐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개인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처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오래 보유를 했는지, 본 물건에서 거주와 비거주 등으로도 세금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이 점 잘 아시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 물건의 리스크인 불법 건축물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장의 오른쪽 매니에 보면 노란색 도장이 쾅 찍혀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라고. 그럼 이건 불법 건축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불법 건축물이냐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장을 보면 왼쪽 아래에 변동일 1한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2023.2, 10이라고 나와 있고 다음 칸에 위반 건축물 표기 외에 주차장 일대 무단 용도 변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함께 검토한 결과 주차장에 어에컨 실외기 2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아마도 이 때문일 것이다라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추정입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전에 반드시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정확한 내용을 먼저 확인하신 후 에어컨 실외기 때문이라면 이전하셔야 합니다. 담당자 전화번호와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럴 때는 가능하다면 옥상으로 옮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 즉시 불법 건축물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내 뜻대로 얼른 업무 처리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처리해줍니다. 이 건물 제가 경매에 낙찰받았습니다. 지금 불법 건축물로 등재되어 대출이 막혀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해제가 돼야 하면 잔금 납부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10% 입찰금 수억 원이 날아갑니다. 이 부분은 오늘 중으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모두 알아듣습니다. 이 업무 늦게 하면 자신에게 큰 불이익이 올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금방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구조, 이런 수익률의 물건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 않으셨죠? 하지만 이게 바로 실전 경매의 현실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구조를 이해하면 길이 보입니다. 이런 물건을 낙찰받아 나의 것으로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화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감정가 대비 수익률이 명확히 보이는 물건, 세금과 투자금까지 모두 계산된 진짜 사례만 여러분께 보여드릴 겁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으로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참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부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켜두시면 돈 되는 경매물건 가장 빠르게 새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현장에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배우고 바로 응찰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매 정보를 전달드릴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서울에서 실제 낙찰된 반값 상가의 수익 구조까지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꼭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실전경매 연구소였습니다.